전에 모의국회 때 왔을 때 그때 1학년이었어요. 얼마나 행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댓글 보니까 또 욕도 많이 하던데. 그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사전 질의에 대한 유승민 의원님 답변을 들은 후에 추가로 현장 질의에 대한 답변까지 들을 수 있는 쇼트캐스트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질의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이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현장 질의보다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12.3 비상계엄은 소수 측근들의 유혹에 넘어가 대통령이 무리수라고 생각하는 질문입니다. 윤 대통령의 사례처럼 권력자들이 실제 여론과 유리된 인식을 갖는 경우가 사실 어느 정권이든 존재할 것 같은데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법률적 해결책은 없을지 질문 주셨습니다. 미연에 방지하려면 그런 사람 뽑으면 안 되죠. 그래요. 여기 보면 질문에 비상계엄이 소수 측근들의 유혹에 소수 측근들의 유혹에 넘어간 대통령의 무리수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 대목에는 제가 동의를 하기가 좀 힘드네요. 그 소수 측근이 유혹을 비상계엄 하자고 친위 쿠데타 하자고 검과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국회 쳐들어가자고 유혹했을 것 같지도 않고 제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나는 국방장관 같은 놈이 와가지고 군과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오늘 1시간 안에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바로 잘라버렸을 것 같은데 그게 측근의 유혹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무리였다라는 것은 제가 받아들이기 힘들고요. 이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법률적 해결책 제가 아까 권력에 대한 감시, 견제, 통제 이런 이야기하면서 자세히 말씀 못 드렸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을 한번 여러분 일일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사권은 진짜 강합니다. 인사권. 그 다음에 검찰, 경찰, 감사원, 무슨 국정원 같은 권력기관에 대한 통제는 100% 아직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국회가 무슨 입법을 만들어가지고 던져도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권한이 있고 법원이 1심, 2심, 3심을 거쳐가지고 징역 10년, 20년 이렇게 선고를 한 죄인들에 대해서 또 사면권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더 감시받고 통제받지 않으면 그럼 대통령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제왕적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은 인사권에 대해서 우리는 미국에 비해서 미국 민주주의가 저는 꼭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특히 트럼프 보니까 미국 민주주의가 뭐 우리보다 나을 것도 없네 싶은데 근데 미국에는 어지간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 예컨대 대사 같은 것까지 다 청문회를 거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청문회에 거치는 자리도 굉장히 짧고 청문회라는 게 그게 국회의원들이 뭐 사람 불러가지고 망신 주고 고통치는 자리가 아니라 너가 장관을 대사를 국정원장을 국세청장을 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 청문회라는 게. 그 청문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는 청문회만 시원하고 청문 보고서 채택 안 되고 해도 그냥 지나가 버려요. 대통령 임명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부터 저는 사면권, 거부권, 인사권, 그 다음에 권력기관에 대한 통제권, 장악력, 장악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저는 더 감시하고 더 견제하고 더 권한을 더 까다롭게 행사 요건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비상계엄에 관한 권한도 대통령이 그런 걸 비상계엄권이라는 걸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의하고 하는 거를 이거를 더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단계별로 차단할 수 있었다면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 군인들 보셨죠? 군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거 보셨죠? 그 군인들한테 평소에 너는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사람이지 너는 대통령 명령이라고 무조건 듣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라도 그런 교육과 그런 장치가 많이 있었다면 이번에 거기 수방사령관이고 특전사령관이고 방책사령관이고 자기가 이걸 거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우리 제도로 법률로 만들 수 있다. 헌법을 포함해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고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도 30번째 오늘 최상목 권한님 탄핵될 뻔하다가 이제 안 돼가지고 29번째 했는데 29번 중에 민주당이 13번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국회의 탄핵권에 대해서도 예산 심의권에 대해서도 더 강한 견제 감시 장치를 도입해가지고 저는 대통령 해먹기도 더 피곤하게 만들고 국회의원 해먹기도 더 피곤하게 만드는 그게 그렇게 가는 게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미안해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추가로 네. 저희가 정치를 배울 때 최근 가장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많이들 언급하면서 최근 이제 조기 대선을 염두에 개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와 반대로 홍준표 시장님께서 저번에 이 자리에서 본인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의원님께서 현재 정국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정치 구조인지 혹은 이에 대한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면 어느 부분에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현재 체제를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사람은 절대 보면 안 됩니다. 그 양반은 대통령이면 제왕적 대통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홍준표 시장을 이렇게 비난하자 이런 그런 양이 농담이고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거는 이거는 세계 어느 나라 총리 대통령의 권한하고 그거를 아주 디테일하게 보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대통령 권한을. 그거 우리나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어지간한 공기업에 심지어 민간 기업에 무슨 사회이사 자리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 광범위한 인사권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단체 협회 이런 게 오죽 많습니까? 그 전부 다 정권 바뀌면 다 전리품이 되는 거잖아요. 미국보다 훨씬 더 심한 역관제거든요. 그게 거기다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권한들 그걸 다른 나라 죄송합니다. 제가 미국의 대통령과 다른 나라의 총리와 비교를 하면 우리는 제가 아까 변종왕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대통령이 되고 나면 초반에는 그런 변종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변종왕으로 행세하면서 처음에 5년의 임기 중에 1년, 2년, 3년을 그렇게 지내다가 전부 다 아까 정치의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거대 양당에서 출마한 후보 간의 이지선다로만 투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제3, 제4의 후보들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여 유권자들이 거대 양당 외에도 다른 선택을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2020 그러니까 2년 대선이죠. 2003년 전에 대선이죠. 이재명을 뽑았거나 윤석열을 뽑았거나 아마 그랬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왜 1번, 2번 아니면 왜 후보가 없냐? 그건 대통령이나 국회의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래서 소선거구제를 뜯어고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일단 어느 정도 국회 300명 중에 어느 정도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좀 괜찮은 그런 후보가 있어야지 여기 제3, 제3의 후보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저는 교수단체 조건도 20석인데 그것도 좀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 우리가 중선거구제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2등, 3등, 4등도 여러분 손으로 뽑아가지고 국회에 보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여러분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만약 할 수 있다면 국회가 만약 그런 식으로 1, 2당, 1번, 2번 말고 3번 당도 3, 40석, 4번 당도 몇십 석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 다당제가 된다면 그런 다당제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계속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건 왜냐? 소선거구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다당제가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여기 대통령 선거도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 국회의원 의석을 30석, 50석 갖고 있는 그런 정당이 국회에서는 과반은 안 되지만 그런 정당에서 좋은 정치인을 배출해가지고 1번, 2번 후보들하고 경쟁을 하면 아마 여러분 손이 갈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제를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있으면 1번이 만약 51% 넘지 않으면 50% 넘지 않으면 그러면 1, 2등이 다시 싸우게 하면 그
그러면 3, 4등 후보들이 결선 투표에서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경쟁이 도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에 경쟁을 도입하는 거를 제가 경제학자 출신이라서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정치에 경쟁을 도입하는 거를 진짜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게 우리 정치를 굉장히 질적으로 바꿀 거다. 그게 대구에서도, 부산에서도, 광주에서도, 전주에서도 직접 유권자들한테 지금은 공천만 받으면 본선은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쪽은 대구와 광주는 극단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두 동네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본선에 와가지고 4등 안에 들어야 된다. 이렇게만 되면 정치인들의 자세, 공천을 할 인물들의 능력과 수준과 이런 게 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다단계로 가는 선거제도를 국회에서부터 도입하면 대선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선 때 예컨대 뭐 허경영 후보가 나왔다. 뭐 국가혁명 배당금당에서 1억, 3억 뭐 이렇게 팍팍 쏜다고 하더라. 그걸 뭐 부패만 없애면 내가 몇백 줄을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막상 가면 손이 안 가잖아. 조국혁신당 지난 총선에서 좀 뽑아줬는데 또 그분은 또 저 큰 집에 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번, 2번이라는 이쪽에 뭐랄까 무슨 뭐 이게 디지털 그것도 아니고 1번, 2번이라는 바이너리 초이스 안에 묶여가지고 여러분 선택의 폭이 뭐 짜장면 아니면 짬뽕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이 다당제라는 게 경쟁을 도입해서 선거제도부터 특히 국회 선거제도부터 바꾸는 게 저는 여러분이 아마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은 선거제도야 당신들 문제 아니야. 우리는 별 관심 없어. 우리는 당신들 좋은 후보 내놓으면 우리는 그냥 뽑을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천만의 말씀. 정치제도 바꾸려면 정치를 바꾸려면 선거제도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하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몇몇 국민의힘 의원께서 중광훈 목사나 전환기의 강사로 위시된 극단 세력과 접촉하고 있는데 이분들 중 그들의 주장을 진지하게 믿어서 접촉하는 분 그리고 차기 당권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접촉하는 분의 비율 이런 분들이 되게 고약한 질문이에요. 여기 후보님 하시잖아요. 손정보 목사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12월 3일 날 그날 여러분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79년 1월 5일 날 군대를 가가지고 79년에 11일과 12.11을 수도 경비사의 무증언 수담사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겪어서 12.12 여러분들이 그 영화로 본 서울의 봄 그걸 제가 현장에서 1등병으로 수도 수경사 33 경비단에서 우리 단장은 대령인데 그러면 저 전두환 쪽에 가고 없고 우리 병력은 전부 다 그 영화에 멋있게 나오는 정우성 씨가 장재환 사령관 쪽에 우리는 병력이었는데 우리는 진압군이었고 그 사람들이 반란군인데 우리가 그날 밤에 졌죠. 진압군이. 그래가지고 12.12가 성공하고 그 다음에 서울의 봄이 있었고 5.18 민주화운동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12월 3일 날 그날 여러분들 생생하게 보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날 밤에는 그 다음날 아침에는 잠 못 자고 봤던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의 국회의원 대다수가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저는 봤습니다. 근데 사람의 믿음이라는 게 이게 참 간사하고 갈대와 같이 변하기 쉬워서 12월 3일 이후에 1월 3일, 2월 3일, 3월 3일 지금 3달 반 정도 됐잖아요. 24일, 3달 한 20일 됐네요. 그죠? 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도 처음에는 당권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그분들을 목사님들을 또 역사 강사님을 접촉하는 분들이 처음에는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갈수록 진지하게 믿어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진영이라는 독재 있지 않습니까? 진영이라는 독재 안에 들어가면 지금 내가 민주당 국회에 초선이다, 초선의원이다 이런
제가 멀쩡한 사람인데 근데 민주당에 들어가가지고 이재명 대표는 수많은 범죄 혐의자하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너무 깨끗한 사람으로 보이고 너무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고 눈에 뭐가 덮어씌어가지고 그렇게 제가 될지 몰라요. 근데 국민의힘에 있으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이후에 지금 100일 넘는 시간 동안 잘못한 거 없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너는 뭐 호수 위에 달 그림자를 보고 왜 그러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제가 보기에는 좀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진짜 믿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수도 없이 모인 광장에 갔어요. 광장에 가서 마이크를 잡고 연답이 올라와가지고 말 한마디 말이 되든 안 되든 입에 나오는 대로 말하는데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태극기 하고 성조기를 막 흔들고 이러면요 사람이 약간 이렇게 취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정상을 유지하기가 쉽진 않아요. 진짜 그런 대중 집회에서 계속 나가서 정강훈 목사한테 90도 폴더 인사를 하고 정강훈 박사를 마치 무슨 어버이 수령 모시듯이 또 말하는데 그 진짜 위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 정강훈 목사라는 사람. 서구지법 사태 이런 거 보시지 않습니까? 진짜 위험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의 말을 그대로 따르고 저는 전한길 씨는 제가 잘 몰라요. 제가 저분한테 역사를 배운 적도 없고 잘 모르는데 저분들이 집회에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저는 뭐 동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제일 걱정하는 건 우리나라에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는 거죠. 생각이 다르니까.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까 어떤 세상을 만들 거냐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고 어떻게 정책을 보고 어떻게 개혁을 할 거냐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니까 우리는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수든 진보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또 나라의 어떤 발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합치되고 공감하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지 가는데 잘 가는데 지금 저는 저 목사님들이 여의도에서 광화문에서 막 하는데 우리 당이 보수 정당이 중도나 합리적인 진보로부터 저 맨 오른쪽에 극우까지 우리 보수의 스펙트럼을 영토를 굉장히 넓게 쓰면서 우리 당이 중심을 잡고 나아갈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우리 당의 상당 부분이 저 목사님들한테 끌려다니는 지금 이 문제. 그래서 진보나 자기가 중도라고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옛날 10년 전, 20년 전 국민의힘이 아니다. 옛날 보수 정당이 아니다. 옛날에 YS하고 합당을 해가지고 민주화 세력하고 산업화 세력이 같이 가는 그 보수 정당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은 저 사람들이 상당히 울트라 라이트 아니냐. 그거 아니냐. 이렇게 국민들께서 생각을 하시고 우리한테 대선이 됐든 총선이 됐든 지방선거가 됐든 보수 정당에 저 사람들 너무 싫어. 너무 정광훈 목사하고 똑같아서 싫어. 만약 이렇게 된다면 저는 그거는 보수 정당의 건강한 발전에 가장 해로운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발 좀 거리에 나가서 제발 좀 그러지 마시라 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해도 요즘 제발 잘 안 들어요. 네, 다음 질문인데요. 다음 질문은 의원님께서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부분 같아서 구체적으로 두 질문 준비했습니다. 현재 연금개혁을 필두로 세대 갈등이 크게 나가고 있는데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면 청년 세대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여야가 합의한 연금개혁에서도 청년이 소외되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세대 갈등과 청년 세대의 과중한 부담에 대한 해결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연금을 65세부터 받는다 치고요. 지금 여러분 20살이라면 45년 후에 45년간 열심히 연금을 납입하고 있다가 심지어는 이제 60세까지 납입하면 되는 거죠. 그 이후에 납입해도 45년을 열심히 납입하다가 지금 2025년이니까 45년 다음에 2070년이 됐어요. 그때 가면 이제 국민연금 모아놓은 돈을 기금이라고 하는데 국민연금 기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게.
지금 이대로 가도 2057년, 56년에 다 사라지고 다른 변수들이 출산율이 더 낮아지고 수익률이 더 나쁘고 이러면 2050년, 57년까지도 안 갈지도 몰라. 기금 고갈 시점이. 근데 엊그제 20일 날 여야가 합의를 해서 보험료율 내는 거를 9%에서 13%로 올리고요. 여러분 받는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나중에 받는 거를 소득 대체율이라고 합니다. 평균 임금의 몇 퍼센트를 나중에 연금으로 받게 되느냐 이 부분인데 그거를 40에서 43으로 올렸어요.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만 이렇게 건드리는 걸 가지고 모수개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40%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더 내고 더 받는 그런 계획을 했다고 여야가 지금 국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 나이의 젊은이들한테는 제안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은 총 2057년에 못 바뀐 데 있는 게 한 2064년, 65년 정도까지 한 7, 8년, 8, 9년 정도 연기가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60세, 65세가 되면 그거는 어차피 그때 가면 연금 기금이 바닥이 나 있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지급 보장 명문화라는 지급 보장을 법에다 박는다는 거는 그때 가서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왕창 뜯어가지고 그해 연금을 드리는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pay as you go라는 방식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얼마를 뜯어야 되느냐. 여러분은 그때 가면 재산세, 근로소득세, 뭐 사업을 하면 뭐 법인세 이런 거 다 세금 내면서 연금만을 위해서 건강보험도 아니고 국민연금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25%나 30%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때 가서. 그러면 40년, 45년 냈다가 그거는 다 날아가고 없고 여러분 선배들이 다 연금을 이미 갖고 써버렸고 여러분은 그때 가서 또 세금을 그려낸다는 이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연금 개혁을 하는 목표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기금 고갈 시점을 이거를 2057년이 아니라 예컨대 2100년, 2110년, 120년까지 고갈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디자인을 하고 거기에 필요하면 국가 재정을 넣을 거냐 말 거냐 이런 데 대한 결단을 내리는 게 국민연금의 계획입니다. 제가 2015년에 박근혜 정부 때 공무원연금 개혁을 제가 여당 원내대표로서 제가 직접 했던 사람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그때 100점짜리는 못했는데 한 70점, 80점 정도 되는 건 됐습니다. 어떤 개혁을 할 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100점짜리 개혁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한 7, 80점짜리 개혁은 해야 그래 기금고갈 시점이 예컨대 150년이 너무하면 2100년, 2090년까지라도 뭐 해야 지금 연금을 납부하는 여러분들이 신뢰를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법에다가 그냥 지급보장 명문화 이거 하나 박아놓는다고 해가지고 줄 돈이 없는데 무슨 돈으로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폰지 사기입니다. 내는 사람이 누군가가 사기에 당해가지고 계속 돈을 내야지 이 사기극이 굴러가도록 누군가가 받아가는 이런 식으로 이게 굴러가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초등학교 산수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20대, 30대 사람들, 젊은이들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뻔한 거거든요, 너무.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모수계획을 하는데 만약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거, 요거만 딱 하고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3으로 올리는 건 안 했으면 저는 대찬성을 했을 겁니다. 왜냐? 보험료율은 올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기금 고갈 시점을 연장을 하기 위해서. 저는 거기에 심지어 이런 생각도 합니다. 선진국들은 대충 18%, 20%를 냅니다. 보험료율. 근데 우리는 그쪽으로 가면 막 사람들이 더 내니까 저항이 막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원래 사회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내는 돈으로 풀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고 운영하는 게 맞는데 사회보험 원리 맞는데 근데 공무원연금 이미 적자 나가지고 세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군인연금 이미 적자 나가 세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사립학교 교원연금은 이제
이제 한 10년, 15년 후에는 적자가 나서 세금이 더하게 생겼습니다. 기초연금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기초연금은 이건 100% 세금으로 내거든요. 그러니까 노후 빈곤이 결국 문제이기 때문에 노후 보장을 어떻게 하느냐를 가지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과 거기다가 다른 직업연금들, 교원, 공무원, 군인 이런 거하고 비교를 해서 어떻게 통합을 하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개혁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저는 필요하면 재정도 국민연금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금을 내는 지금 사람들은 지금 직장을 갖고 있는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60대까지 그 사람들이 세금 낼 여력이 있으면 거기를 미리 받으면, 세금 받으면 연금 재정을 좀 더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개혁을 해야 여러분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개혁을 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소득 대체율을 올려버립니다. 여러분 세금은요 한번 내리면 진짜 다시 올리기 힘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내렸는데 세금 다시 올린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세금 올리는 정권은 꼭 망합니다. 근데 연금은 한 번 소득 대체율 같은 거는 한 번 올리면 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소득 대체율이 옛날에 70%였는데 60%로 내려왔다가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저하고 이름 비슷한 유신복지부 장관하고 이 두 양반이 2007년에 60%의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소득의 60%를 드리는 걸, 연금을 드리는 거를 40%로 낮췄습니다. 그 당시에 여야 합의로. 제가 초선 의원 때 일인데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 한 일 중에 그거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60%에 40% 낮추면 국민들이 저항이 굉장히 심한데 어떻게 했을까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해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18년이 지나가지고 18년 만에 하는 연금 계획인데 그거 가지고 반대한다고 저거 보면 난리를 치고 이러는데 저는 이거는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진짜 제대로 된 계획을 해라. 모수계획, 구조계획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연금계획의 목표가 다 있습니다. 그 목표에 충실한 계획을 해라. 그리고 노인 빈곤한 노인 문제는 그런 기초연금을 계획을 해라. 기초연금을 가지고 70%한테 만약 한 달에 30만 원씩 드리는 거라면 진짜 어려운 노인들한테 약간 더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라. 이런 식으로 저는 주장을 합니다. 제가 2015년에 박근혜 정부 때 공무원 연금 계획을 하다가 대통령 찍혀가지고 그다음부터 제가 정치적으로 엄청 고생을 10년 동안 했는데요. 근데 세금 문제하고요, 연금 문제, 건강보험 문제 이런 거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한데 지금 이런 거를 바로잡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병원에 가도 건강보험 혜택도 안 될 거고요. 국민연금은 못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KDI라는 데서 신연금, 구연금 나눠가지고 구연금은 이제까지 받던 거는 지금 한 700조 가까운 돈을 넣어가지고 이거는 그대로 퉁 치고 앞으로는 낸 만큼 거기서 수익이 나는 만큼 그만큼만 받아가자 이런 안을 제시했거든요. 그런 안을 포함해서 고려해서 포함해서 연금개혁을 할 의지만 있으면 저는 몇 달 안에 할 수 있습니다. 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보수 언론이고 진보 언론이고 다 여기에 대해서 잘했는데 왜 내 같은 사람이 반대하느냐. 저는 한덕수 문화대행이라는 양반이 오늘 돌아왔거든요. 자기 자리로. 한인 기각이 돼가지고. 저는 한덕수 문화대행이 거부권을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제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거부권 행사라고 했고 한덕수 권한대행한테도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거부권 당연히 행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하고 이런 이야기는 세금하고 연금은요 합의의 정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금하고 연금 이런 거는 국민들이 진짜 예민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욕먹는 식으로 하면 그러면 정치적으로 타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여야가 손을 딱 잡고 절벽에서 같이 뛰어내야 됩니다. 그냥 우리 같이 욕먹자. 왜? 같이 욕먹으면 정치적으로 부담이 적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한쪽만 욕 먹으면 누가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이거는 문재인 정부도 안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안 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무원 연금을 건드렸고 이명박 정부 안 했고 노무현 정부 때 한 거 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 뭐 검색만 몇 번 해고 뭐 인공지능한테 물어만 봐도 뭐가 문제인지 그만 아실 거고 그래서 이럴 때 여야가 같이 요걸 먹으면 더 필요한 개혁을 해나가는 그런 합의의 정치를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지금과 같이 맨날 자매 나가지고 서로 머리 뜯고 싸우고 이래가지고는 그런 정치가 잘 안 돼요.